너 잘하고 있지. 잘 해왔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내가 알지. 안녕하세요.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또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가끔 그런 날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다친 날. 예측하지 못했던 힘든 일들이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때론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우울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또 바쁜 일상을 만나면 그랬던 내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마음에 감기가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책이 있어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이 책이고요.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책입니다. 작가는 허지원, 출판사는 김영사 출판입니다. 이 허지원 작가는 이 정신병리 그리고 심리치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임상 장면에서 적용하는 임상심리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펴낸 이유도 이런 임상심리학과 뇌과학에 관해 검증된 지식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이고, 책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복잡하게 들이운 그늘을 깜짝 놀랄 만큼 세심하게 읽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책은 구성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허지원 작가가 만났던 실제 내담자들의 에피소드를 들려주고 이런 에피소드들을 뇌과학과 임상심리학적인 측면으로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다친 마음이 누군가에 의해 이해받고 공감받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풀리고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내 마음이 저랬는데, 지금 내 마음이 이런데 그게 그래도 되는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누군가 이 책을 통해서 제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여러분과 공유해보고자 이 책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많은 에피소드들 중에서 지금 딱 한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8번째 에피소드고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봐 드려 볼게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그냥 제가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인도를 걷다 자동차가 저를 덮쳐서 바로 죽는 건데, 그래서 저는 뉴스에서 사고로 누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상한 희망 같은 것도 느끼고 그러다 죄책감도 느끼고, 아무튼 마음이 복잡해요. 오늘은 점심으로 라면을 맛있게 먹었는데요 하는 담담한 말투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T는 자신의 우울이 진짜 우울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 일단 상담이나 받아보자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했다. 자신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은 우연한 죽음을 원하는 수동적인 자살 사고는 만성적으로
무기력해져 있는 내담자들에게서 흔히 보이는데 T 역시 능동적인 자살 계획이나 시도를 하기엔 겁이 많았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신앙인으로서 죄책감도 크다는 말을 덧붙이며 자신의 이 상황이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다. T의 생애에서 첫 기억은 아빠와의 불화로 어떤 생애 활력도 없어 보였던 엄마가 그 우울한 표정과 말투로 자신을 부른 일이었다. 엄마의 그림자는 T의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너무 짙고 크게 드리워져 있었다. 사실 T는 중학교 졸업 무렵부터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뾰족한 답이 없음을 깨달았다. 의미라곤 하나 없는 삶을 지속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였다. 때로는 놀이터 기구 꼭대기에 올라앉아 있다가 여기서 떨어지면 목이 부러져 죽을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많이 아프기만 할지를 생각하기도 했다. 만일 그렇게라도 죽게 되면 나의 세계에 종말이 오는 것인데 그게 다른 이들에게 딱히 무슨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장례식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텐데 몇 살쯤에 죽어야 그나마 손님들이 많이 올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또렷하다고 했다. 큰 노력 없이도 성적이 곧잘 나왔던 초등학교,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에 들어서면서 T의 성적은 곤두박질 쳤다. 고3이 끝날 무렵 가고 싶은 학과를 다소 뒤늦게 정하면서 재수를 결심했다. 이후 결국 원하던 학과에 진학하게 됐지만 그렇다고 삶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재수할 땐 정말 심각하게 우울했어요. 여름쯤 돼서는 재수학원 화장실에 숨어서 울다가 나중에는 독서실 책상에 앉은 채로 울면서 공부했어요. 너무 무섭고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데 내가 공부를 한다고 우리 집이 뭐가 달라지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대학 생활은 또 재밌긴 했어요. 교수님들도 다 좋았고 친구들도 다들 착하고 친절했는데 사실 그 친구들이 누구에게나 잘해주는 것이지 딱히 나여서 잘해준 건 아니고 뭔지 아시죠? 힘들다는 대학원 생활이 엄두가 나질 않았고 학자금 대출 문제도 있어 애초에 바라던 대로 대학원까지 진학하진 못했지만 그나마 취업전쟁 끝에 전공과 유사한 분야에서 그리 나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집에 돌아가면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훑어보며 사회적인 이슈도 찾아보고 빵 터지는 짤방도 보면서 랜선 친구들과 공유하다 보면 하루하루 시간은 잘도 갔다. 그래도 삶에 의미가 없다는 고요하고 오래된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다. 꾸준히 연락하는 몇몇 친구와 가끔 모여 시답잖은 농담을 나누며 흥이 올랐다가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도 이 친구들은 잘 지낼 것이라는 생각, 앞으로 딱히 나아질 것 없이 고만고만한 삶을 살 것이라는 생각. 문득 내가 너무 오래 살아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다시 저 모퉁이를 막 돌아서려는 우울과 자살 사고를 다시 붙잡길 반복했다. 이렇게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에피소드를 바라보는 임상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우울은 어떤 종류인가요?
의미 있는 삶이나 행복한 인생이라는 프레임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피로하게 합니다. 내 삶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 넌 행복해? 이 같은 질문들은 멀쩡히 잘 지내던 우리를 갑자기 불행하게 만듭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삶에 의미가 있어야 할 것만 같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왜 노력하고 있지 않은지 초조해지고, 심지어 우리 가족은 아직 불행한데 내가 행복해도 되나 싶은 생각에 죄책감마저 듭니다. 연구로도 밝혀졌지만 우울한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며 심지어 멈춘 것처럼 느껴져서 평생 의미 없는 시간이 이렇게 더디 갈 것이 공포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도 이어지고요. 이럴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무엇일까요? 최근의 치료 트렌드는 우울에 맞서 당당히 싸우겠다가 아니라 왔어. 이것에 가깝습니다. 우울을 환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정신승리가 어디 있겠어요. 우울은 환영할 만한 존재가 못 되며 가능하다면 겪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 우울에게 내가 너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려줘야 합니다. 일이나 사랑의 실패라든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난 기질적 특성 때문에 우울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왔어 하는 수용과 승인은 나를 우울의 피해자가 아닌 우울을 맞아들이는 주체적인 집주인 모드로 준비시킵니다. 네, 당신에게도 우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울을 맞아들이면서 당신은 다음 두 가지를 함께 궁리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울의 원인을 탐색하기, 다른 하나는 나의 기분을 좋게 할 것을 찾기. 천천히 노력을 기울여 우울을 살피는 작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울을 다루는 기술이 됩니다. 그때 우울은 좀 더 그럴듯하고, 더 작고, 더 약하고, 덜 뾰족하고, 덜 당혹스러운 양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신을 우울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은 만성적인가요? 급성적인가요? 명료한가요? 모호한가요? 선천적인 문제인가요? 좌절스러운 환경 때문인가요? 우울이 어떻게 당신을 찾아왔는지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필이면 왜 지금 나에게 우울이 찾아온 걸까? 이 우울은 왜 나를 떠나지 못할까? 실제로 우울해할 일이 발생했다 쳐도 나는 왜 우울이 나를 함부로 대하도록 내버려 둘까? 나는 왜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에 집착하게 됐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우울의 원인과 정체를 직면해야 합니다. 대개는 당신이 문제를 보지 않으려 회피하거나 억압하는 사이 문간에서 우물쭈물하던 우울이 당신의 침대까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은 우울이라는 썩 내키지 않는 손님이 자기가 알아서 와야 될 때와 오면 안 될 때를 적당히 눈치 봐가며 나를 방문하게 될 때까지 아프지만 꾸준히 지속돼야 합니다. 원인을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하고 직면하게 되면 관성에 기반한 마음의 습관을 멈출 지점도 눈에 보입니다. 아니야, 지금은 우울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꼭 우울해해야 하는 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꼭 지금 죽고 싶은 건 아니야. 이건 마음의 습관이 하는 일, 마음이 본심을 가장하는 일이야. 다만 이런 주제에 너무 오랜 시간 천착하면 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집중력 있고 단호하게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색해야 합니다. 특히 우울한 사람들은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잘 지내고 있지? 내가 왜 웃고 있고 있지? 내가 왜 내일을 기대하지? 하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고 자신의 우울이 가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은 나는 그렇게까지 우울하지 않은데도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관심을 받으려고 또는 의무나 비판을 회피하려고 우울을 핑계 삼는 것은 아닐지 자기 회의감에 휩싸입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우울해야 진짜 우울일지에 몰두하며 더 깊은 우울로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울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 역시 우울의 한 증상입니다. 나의 우울이 진짠지 가짠지 변별하려고 드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질문이 왜 살지? 이렇게 전환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떻게에 집중할 때 삶은 조금 재밌어질 수 있고 그만큼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도 멀어집니다. 하지만 왜 살아야 하는지에 다시 꽂히는 순간 우리는 뭔가 삶의 의미가 꼭 있어야만 할 것 같고 그럭저럭 살고 있는 자신이 가증스럽고 가식적으로 느껴집니다. 행복하지 않고 가치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 정말이지 하찮고 비참하고 최악이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행복하다는 듯 살고 있다니 위선적이다. 이런 생각들에 익숙한 분들이 제게 가장 흔하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가 왜 꼭 살아야 하죠? 선생님한테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의 의미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매일 수습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결과물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모든 과정이었습니다. 내가 살아낸 과정, 나와 당신을 공부한 과정, 내가 당신과 함께한 과정, 그 모두가 내 삶의 의미였습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어떤 결과물이 행복감이나 가치감을 가져다 줄까요? 글쎄요. 우리는 어릴 적부터 호사다마라는 문화적 배경에 익숙해져 분수에 맞지 않은 다행감, 희미한 희망과 기쁨에 덜컥 겁을 냅니다. 좋은 일을 그냥 순전히 좋아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몰려올 듯 걱정을 하고 아직 오지 않았으며 어쩌면 영원히 오지도 않을 비극에 대비하면서 잠시 행복감을 느꼈던 자기 마음을 깨부수고 불안과 초조 안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러니 삶에서 당장 어떤 의미를 알아내려 하거나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줄 특별한 무언가를 찾는 것은 점점 더 큰 짐을 자신에게 지우기만 합니다. 자신의 우울 모양에 맞는 그릇을 마련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시험 공부나 수험 생활, 직장 생활이나 육아에 치여 물리적인 시간이나 전문적인 기술을 확보하기 어려운 탓에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수용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느 날 문득 내 삶의 의미가 작아 보이고 우울과 불안과 걱정이 산더미처럼 밀려와 마음을 뒤흔든다면 왔어? 알았어. 일단 나 혼자서는 널 맞이하긴 좀 그렇고 기다려봐. 하며 먼저 담담히 내 문제를 마주하고 필요에 따라선 어디선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동료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심리치료 전문가를 만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테고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는 사람들과 서로를 지지하는 자조 모임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우울을 낮추는 것 외에도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분을 좋게 만들 방법을 꾸준히 모색하세요. 특히 전통적인 심리치료나 항우울제는 우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데는 유용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없어진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긍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는 건 아니니 이 부분은 스스로 조금 맡아줘야 합니다. 지치지 말고 꾸준히 나에게 좋은 일을 만들어내거나 좋은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면 충분합니다. 오늘따라 잘 내려진 커피, 귀여운 디자인의 커피숍 냅킨, 내 취향의 맛있는 맥주, 맥주와 궁합이 잘 맞는 뜨거운 파인애플 피자, 오늘따라 딱딱 맞아떨어지게 도착한 버스와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에 즐거워하면 됩니다. 실제로 커피는 우울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우울에 대한 커피의 효과에 관해서는 2만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추적 조사와 2천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2018년에 한 대담위 연구 결과 해당 연구에서 살핀 모든 질환과 사망률과 관련해 커피가 주요한 보호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뜻한 목욕도 좋습니다. 간단한 샤워와 비교할 때 목욕은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 외로움, 분노, 우울을 감소시키고 편안함을 줍니다. 따스한 스킨십도 좋죠. 치대거나 꼭 껴안아주는 등 누군가와 살갗을 부비는 일이 개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널리 입증돼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은 치료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지는 우울 환자의 항우울제 효과를 높인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12세 이전에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의 조현병 발병률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행복감에는 감사 일기 쓰기도 효과가 좋은데 다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격으로 해야지 매일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 오히려 효과가 감소됩니다. 선물은 내가 받을 때보다 타인에게 줄 때 행복감이 높아집니다. 아직 스스로를 챙겨야 할 때라면 본인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주위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면 주위 사람들도 봐주세요. 설탕이 든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노감이 높아지니 적당히. 운동은 아직 하기 싫죠? 괜찮아요.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됩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갈 거니까요. 무엇이든 좋으니 당신 자신을 챙기세요. 괜찮아요. 삶을 즐거워해도 되고 재미있어 해도 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좀 더 좋은 주인이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8번째 에피소드는 우울감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가끔 저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살게 되겠지?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는 삶이 될까? 때로는 저를 압박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결론적으로는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이것입니다.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정의를 달리 해볼 것. 그리고 당신에게 우울이 있다면 추정되는 원인을 종이에 간단히 적고 조용히 말을 걸어볼 것. 이제 책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여기서는 에피소드가 나오지는 않고요. 작가 허지원 작가가 이 책의 제목으로 뽑은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라는 챕터예요. 여기서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책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함축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들려드려 볼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 나도 아직 나를 모른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무의식, 전의식, 의식의 구조 사이사이에 어떤 기억과 감정이 숨어 있는지 여전히 모릅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 함부로 아무렇게나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의미를 부여하면서 스스로를 멋대로 정체화하지 말아요. 어떤 외부의 기대에도 부응하려 하지 말아요. 당신은 당신이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적어도 하루에 2끼 밥을 챙겨 먹고 하나쯤 취미를 가지고 일과 사람을 심플하게 사랑하는 정도로 노력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완벽할 필요가 없는데도 부러지기 직전까지 완고하게 버티거나 휘둘릴 의무가 없는데도 그런 역할을 꿋꿋이 해내지 말아요. 당신이 가진 심리적 문제 자체는 당신을 가리켜 실패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존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며 당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폐렴이나 암에 걸렸다 해서 실패자인 것도 사랑받지 못할 존재인 것도 무가치한 존재인 것도 아니듯 심리적 문제는 그저 당신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때라는 걸 말해줄 뿐입니다. 그저 잠시 쉬어갈 때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당신을 잠식한 우울과 불안은 당신에게 딱 그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실패자이며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며 가치 없는 사람이다. 혐오스러운 목소리는 차츰 더 커지고 다채로워집니다. 여러 변주를 해가며 당신을 무력감과 무만감에 깊숙이 담가버립니다. 우울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 아득한 절망감이 무엇인지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취해 역할극을 해내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울, 불안, 내향성, 완벽주의, 의존성, 억울감, 이상적 자기, 죄책감 등등이 당신을 정체화하는데 전적으로 기여하게 내버려두지 마세요. 노력 끝에 그 프레임에서 벗어날라 치면 겪게 되는 당혹감이나 낯선 감정에 놀라 다시 그 껍데기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요.
인간은 원래 복잡합니다. 우울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실패하면서 배울 수 있고, 관계를 지속하면서 독립할 수 있습니다. 불안정 애착인 채로 자라난 성인이라도 새로운 안정 애착 관계가 만들어지면 5년 이내에 획득된 안정 애착으로 변화한다는 연구도 기억해 주세요. 아니어도 상관없지만요. 다만 단일한 정체성을 손에 꼭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종종거리지 마세요. 당신은 아직 당신을 모릅니다. 성취로 정체감을 형성하지도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 중에 불행감을 말합니다. 물론 전업주부인 경우 집이 직장이고요. 불확실성과 통제 불가능성이 끊임없이 당신을 위협하고 나는 이런 일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자기 가치감이 자꾸만 낮아집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꼭 자아실현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아실현은 직장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돈을 모아 기부하면 됩니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면 직장 생활로 모은 돈을 가지고 좋은 세미나 그룹을 찾아 참여하거나 모임을 스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나 성취는 당신을 구성하는 여러 조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좋은 동료들과 멋진 성취를 이루려 최선을 다하는 태도 외에 직장에서의 성취나 지위로 자신을 말하려 하지 말아요. 자기 역할의 중요성을 자신과 타인에게 강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자의식 과잉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꼭 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불필요한 힘이 들어갑니다. 감정노동에 휘말려 소진되기 쉽고요. 실제로 자신이 속한 그룹의 대표성을 굳이 짊어지고 성취를 이루려 하면 그만큼 수행 수준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꾸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렇게 점점 커진 삶의 의미를 혹은 삶의 의미가 부재한 자리를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누굴 위해 살지 말아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대인관계나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공허감이나 자기 개념을 채우려 하지 마세요. 최근 연구를 보면 자존감이 높아서 사회적 지지를 받게 되는 경우는 있어도 사회적 지지를 받으면서 자존감이 높아지는 패턴은 입증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대인관계의 폭에 집착해 SNS 활동을 하는 식의 노력은 하지 마세요. 자신이 보여주기를 원하는 일상이나 인간관계를 가상의 광장에 게시한 건 역시 개인의 불편감, 박탈감, 열등감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SNS를 접하면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사회적 비교는 나보다 힘들어 보이는 사람보다는 행복해 보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에 열등감, 시기감, 불안정한 자존감을 심화합니다. 지극히 단순화해서 나에게 SNS 친구가 365명 있는데 그들이 매일같이 불편과 슬픔과 걱정으로 분투하다 각자 1년에 단 하루씩만 좋은 일이 생겨 각자 단 한 차례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을 업로드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산술적으로 타인에게 생긴 좋은 일을 365일 매일같이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나는 왜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지? 나는 왜 휴일 저녁에 약속이 없지? 이 같은 질문으로
자기 자신의 우울을 자리매김하며 답없는 질문을 매일같이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도 365일 중 단 하루는 좋은 일이 분명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사람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나도 그래요. 우리는 각자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멋대로 자신과 타인의 삶의 가치를 단순화해 라벨링하고 그 프레임에 맞는 정보를 끌어다 붙이지 마세요. 또한 틈틈이 당신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과 중요한 사람을 구분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수치심, 열등감, 적대감, 때로는 사리까지도 느끼겠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치밀 때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내 인생을 통틀어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존재인지 변별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일종의 스팸 문자 같은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려는 스팸 문자가 와서 당신의 일이 방해받았을 때 그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해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왜 나한테 전화한 거냐, 의도가 뭐냐 하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쓱 훑어보고 차단 버튼을 누른 후 당신의 일을 하면 됩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는 사람임을 인식할 때 바로 그때 나를 괴롭히던 감정들이 고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래된 분노 끝에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도 하겠죠. 그 사람 인생과 맥락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마저 넘어가면 어느새 그의 행동이나 코멘트는 더 이상 내 삶을 흔들 만큼 중요하지 않고 때로는 하찮게도 보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나 타인에게나 화내지 않고 당신의 품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당신 삶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다른 모습의 내가 되기를 공상하지도 마세요. 내가 현실로 간주하고 있던 부정적인 자기정체감과 가혹한 비난이 내가 다정하게 받아들인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에 자리를 내어줄 수 있도록 나의 복잡 다양한 이야기들에 힘을 실어주세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당신은 내향적이면서 외향적인 기술 몇몇을 가지고 있고 예민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조금은 둔감할 줄 알며 타인의 무례에 쉽게 상처받지만 금세 타인의 입장을 살필 줄 알고 우울하고 불안하기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볼 줄 압니다. 당신의 모든 측면에 더 상냥하게 대해주고 스스로에게 더 자비로워도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을 하세요. 스스로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천천히 진행하세요. 아직 오래되고 깊은 상처들이 딱지도 아물지 않았는데 얼마나 새살이 돋았는지 궁금한 나머지 조급하게 떼어내고 또 떼어내면서 나아지고 있는 거야? 왜 지금 웃고 있어? 이대로도 괜찮아? 하며 타인과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세요. 몇 년을 두고 차츰 자신을 받아들여 주세요.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에게 너그럽고 관대해져도 당신은 여전히 노력할 것이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천성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조금은 멋대로 둬도 되고
더 수용해주고 이해해줘도 됩니다. 애인이든 치료자든 누군가 얼마 동안 당신을 안전하게 안아주고 토닥여준다면 그것도 참 좋겠지만 그럴 누군가를 만날 상황이 안 된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계속해서 알아주면 돼요. 잘하고 있지. 너 잘하고 있지. 하면서 너 잘하고 있지. 잘 해왔지. 다른 건 다 몰라도 그건 내가 알지.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딱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너무 많은 일에, 너무 모든 일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 것. 그리고 나도 아직 나를 모르니 나 스스로에게 무례하게 대하지 말 것. 다 읽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는 많은 관심을 두면서 정작 제 마음과 제 생각에는 너무 무관심하진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내용 말고도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제목만 한번 읽어봐 드려볼게요.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과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이래도 날 사랑해 줄 거야? 너도 결국 날 떠날 거니? 이런 애정 결핍과 의존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첫 번째 에피소드로 나왔던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부족한 탓입니다.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해 아쉽지만 한 번쯤 다른 에피소드들도 읽어보시면서 내 마음 상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건 어떠실지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셨다면 저는 더없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번에 또 따뜻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 가온이었습니다.